짝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파여름이 운종과 뒷골목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기방의 마당 한복판. 붉은 홍등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바닥에 쓰러진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만 흘리는 여인의 입가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적시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몽둥이를 치켜든 사내는 한양 바닥에서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는 악덕 거상 만석이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눈이 붉게 충혈된 만석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진 기생, 연홍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아 들어올렸다. 연홍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만 만석의 광기 어린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년이 감히 내 술상을 엎어 천한 기생 주제에 내 돈은 우습고 내 자존심은 귀하더냐. 만석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한번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고 구경꾼들은 질끈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군중의 맨 뒤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마치 곰처럼 우람한 덩치를 가진 산의 머슴 칠성이었다. 그의 품속에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쇠죽을 쓰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악물고 모아온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그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성에게 있어 짐승의 탈을 벗고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밭대끼 하나 일구며 살겠다는 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여인을 본 순간 칠성의 가슴속에서는 이성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꽉 움켜쥐었다. 거친 삼배옷 너머로 느껴지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도 무겁게 느껴졌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의 뇌리에는 지난 10년간 겪었던 수모와 배고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하던 기억,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던 기억, 멍석마리를 당하면서도 돈주머니만은 입에 물고 놓지 않았던 그 처절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이 돈이면 내일 당장 면천을 하고 양인량련이 되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저 기생은 남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칠성은 그렇게 되뇌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살려주시오 라고 쥐어짜듯 내뱉는 연홍의 가녀린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붙잡았다. 만석의 몽둥이가 다시금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칠성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군중을 해치고 뛰어들었다. 그만하시오. 그만하란 말이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칠성은 그대로 만석과 연홍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흑투성이가 된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만석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내 놈도 전연과 함께 저승길 동무라도 하고 싶은 게냐. 만석의 조롱 섞인 위협에도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피땀 어린 엽전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묵직한 전대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자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이 돈으로 하겠소. 저 여인의 몸값 말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전대를 풀어 헤쳐 바닥에 쏟아부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누런 엽전들이 흙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개 중에는 녹이 쓴 것도 있었고 칠성의 피와 땀에 젖어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것도 있었다. 만석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기생 하나를 사기에는 차고 넘치는 큰 돈이었지만 만석과 같은 거상에게는 며칠 술값에 불과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칠성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전 재산이었다. 주변에서는 저 미친놈 복에 평생 모은 돈을 기생년한테 꼬라박아 천하의 얼간이가 따로 없구먼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만석은 배를 잡고 껄껄 웃어 젖혔다. 그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재미있구나. 아주 재미있어.
천한 머슴놈이 기생년을 구하겠다고 전 재산을 바치다니 내 평생 이런 구경거리는 처음이다. 만석은 발로 바닥에 널브러진 엽전들을 툭툭 차며 칠성 앞으로 밀어주기는커녕 자신의 하인들에게 주워 담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쓰러져 있는 연홍을 칠성 쪽으로 걷어찼다. 가져가라. 돈값은 치렀으니 이제 전혀는 내 것이다. 다 죽어가는 송장을 데려다가 살리든 삶아 먹든 네 마음대로 해라. 만석은 칠성을 향해 침을 캔뱉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기방 안으로 사라졌다.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칠성의 피 같은 돈을 싹쓸이해 갔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칠성은 멍하니 서 있었다. 찬바람이 내탄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면천의 꿈도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10년의 세월도 모두 저 엽전들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눈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여인 하나뿐이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연홍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참혹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오른 채였다. 하지만 그 붓기 가라앉은 눈꺼풀 아래로 보이는 다른 한쪽 눈동자는 고통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흐릿한 시선으로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왜? 어찌하여?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말하지 마시오. 힘 빠지니. 칠성은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홍의 상처 입은 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등에 업었다. 깃털처럼 가벼울 줄 알았던 여인의 몸은 삶의 무게 때문인지 생각보다 묵직했다.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그녀의 미약한 심장 박동 소리가 칠성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 들어왔다. 그 작은 울림이 칠성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그래, 사람, 목숨을 구했으면 된 것이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 칠성은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흩어졌고 화려했던 기방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칠성은 터벅터벅 걸어갔다. 갈 곳은 없었다. 주인 집에서는 쫓겨날 것이 뻔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거처라고는 다리 밑 거지들이 모여 사는 움막뿐이었다. 등 뒤에 엎인 연홍이 고통에 겨운 신음 소리를 내자 칠성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하게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시오. 내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 칠성의 독백 같은 중얼거림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만은 무겁지 않았다. 그 시각 기방의 2층 난간에서 만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멀어지는 칠성의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놈, 썩은 동아줄을 잡은 줄도 모르고 만석은 칠성이 가져간 것이 그저 빚 더미에 앉은 기생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칠성이 업고 가는 그 여인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품속 깊은 곳에는 만석의 목줄을 붕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칠성의 선택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될 줄은 천하의 만석이라 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칠성은 도성문이 닫히기 직전 가까스로 성문을 빠져나와 억새풀이 무성한 강변으로 향했다. 차라리 성 밖이 마음 편했다.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연홍을 업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등 뒤의 여인은 이제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칠성은 강변 모래밭 한 구석 버려진 나룻배 옆에 자리를 잡았다. 주위에서 마른 풀을 긁어 모아 자리를 만들고 연홍을 눕혔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칠성은 개울가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적셔와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죽지만 마시오. 내 전 재산을 바쳐 산 목숨이니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죽지 마시오. 칠성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밤이 깊어가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연홍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0년간 모은 돈이 허무하게 사라진 밤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밤이기도 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장 먹을 끼니조차 막막한 처지였으나 칠성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인지, 오기인지, 아니면 운명에 대한 도전인지 그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바보, 머슴칠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두 사람의 기구한 동행은 그렇게 처절한 비극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은 청계천 다리 밑석은 지푸라기 냄새와 개천의 비릿한 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화려한 기방의 비단 이불 대신 거적대기를 덮고 누운 칠성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에 눈을 떴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허공에 날리고 남은 것이라곤 다리 밑에 한기 한치와 옆에 누운 병든 여인뿐이라니. 칠성은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손 안에는 희망이 쥐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빈 껍데기뿐이었다. 허기진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미친놈. 그래, 내가 미친놈이지. 칠성은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자책은 순식간에 멈췄다. 옆에 누운 연홍이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타들어가 흉하게 갈라져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배고픔 따위는 잊은 채 급히 개천으로 달려가 깨진 바가지에 물을 떠왔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 테니. 그는 물에 적신 천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날이 밝자마자 칠성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갔다. 주인 집에서 쫓겨난 그는 이제 양반집 머슴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섭고 차가웠다. 운종가, 시전, 와전, 상인들은 칠성을 보자마자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어이, 저기 봐. 천하의 호구 후커, 칠성이가 납시셨네. 생선전 주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기생년 치마폭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거지가 되어 나타났구먼. 그래, 그 비싼 기생마님은 잘 계시고 주변에 있던 짐꾼들과 행인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칠성의 가슴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러댔다.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조롱을 견뎌냈다.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짐을 나르든 똥을 푸든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칠성이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썩은 배추잎이나 던져줄 뿐이었다. 미친놈에게 맡길 일은 없다 썩 꺼져. 결국 칠성은 남들이 기피하는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야 했다. 염색 공장에서 독한 약품 냄새를 맡으며 무거운 천을 하루 종일 날랐고 부척간 뒷마당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장을 치웠다. 해가 질 무렵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보리주먹밥 2덩이와 엽전 몇 푼이 전부였다. 칠성은 허겁지겁 주먹밥 하나를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다리 밑에서 굶고 있을 연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먹밥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자신의 배는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보다 더 가여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우직함이었으나 동시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이기도 했다. 칠성이 다리 밑으로 돌아왔을 때 연홍은 희미하게 남아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곰팡이 핀 다리 밑 천장을 응시하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그 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식어 빠진 주먹밥. 연홍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과 자신을 구해준 이 사내의 무모한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살리셨습니까? 연홍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그 돈이면 당신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물음에는 원망 아닌 원망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비참한 삶을 연장시킨 것에 대한 원망이자 바보처럼 모든 것을 버린 사내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칠성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투박하게 웃었다. 사람이 개죽음을 당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지.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해서
오히려 연홍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칠성은 주먹밥을 조금 떼어 연홍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드시오. 먹어야 산다오.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지 않겠소. 연홍은 칠성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방에 드나들던 수많은 사내들은 비단 옷을 입고 점잔을 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탐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사내의 눈빛에는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만이 담겨 있었다. 연홍은 눈물을 삼키며 칠성이 주는 주먹밥을 힘겹게 받아먹었다. 그 거친 보리밥 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죽어있던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금 꿈틀거렸다. 며칠이 지나고 연홍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그녀는 칠성이 일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다리 밑의 생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세상의 밑바닥이었지만 동시에 온갖 정보와 물건이 흘러들어오는 곳이기도 했다. 거지들은 구걸해온 음식을 나누고 주워온 잡동사니를 서로 교환하며 그들만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홍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와 맨먼지와를 당하기 전까지 그녀는 사서삼경을 읽고 부친의 어깨 너머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던 명문가의 여식이었다. 기방에 팔려간 후에도 그녀는 수를 따르는 대신 거상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상업의 흐름을 익혔고 장부를 몰래 보며 셈법을 터득했던 터였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품에는 썩어가는 콩 한 자루가 안겨 있었다. 오늘 품십 대신 이걸 받아왔소. 흉년이라 돈이 없다며 곡식 창고 구석에 있던 걸 주더이다. 냄새가 좀 나지만 씻어서 볶아 먹으면 그럭저럭 먹을만 할 거요. 칠성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연홍은 그 콩자루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콩알들을 살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이 콩은 썩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발효가 시작된 메주콩입니다. 겉보기엔 흉하지만 장을 담그면 최상품이 될 콩이란 말입니다. 칠성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예, 그게 무슨 소리요? 주인놈은 분명 썩어서 버릴 거라고 했는데. 연홍은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주인은 콩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으리의 겉모습만 보고 바보라 비웃는 것과 같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으리 제 말을 믿으십니까? 저를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치신 그 믿음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칠성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몸으로 때우는 일 대신 제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사오십시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버려진 것, 똥값에 팔리는 것들 말입니다. 칠성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연홍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총기에 압도되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연홍은 칠성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사람 읽는 자를 쓰며 그녀가 말했다. 나으리는 글을 모르기에 늘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나으리의 눈이 되고 머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나으리는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언젠가 저 거만한 만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날이 올 것입니다. 칠성은 자신의 투박한 손 위에 포개진 연홍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운명적인 동반자로서의 결속감이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의 행보는 달라졌다. 그는 사람들이 비웃는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생선전에서 버려진 불의 대장간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녹슨 쇠조각 산기댐에 방치된 못난이 나무뿌리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아주 돌았구나.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죽으려나 보지. 라며 더욱 거세게 조롱했다. 심지어 거지들조차 칠성을 피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칠성은 묵묵부답이었다. 다리 밑 어둠 속에서 연홍이 칠성이 가져온 물건들을 닦고 다듬고 분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홍의 손길이 닿자 생선 불에는 질 좋은 접착제 어교의 재료가 되었고 녹슨 쇠조각은 훌륭한 농기구의 보강제가 되었으며 못난이 나무뿌리는 약재상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약초임이 드러났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다리 밑에 거지 소굴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움트고 있었다. 칠성은 더 이상 짐승처럼 일만 하는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연홍이라는 지혜의 등불을 손에 쥐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걷기 시작한 상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은밀하고도 위대한 도약은 곧장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말았다. 시장통의 왈패 하나가 칠성의 진보다리에서 흘러나온 값비싼 약재 냄새를 맡고 뱀 같은 눈으로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악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들을 향해 서서히 마술을 뻗쳐오고 있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청계천 다리, 미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건만 칠성은 잠들지 못하고 연신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가마솥 안에서는 칠성이 생선전에서 수거해온 생선 불에와 껍질들이 걸쭉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의 칠성은 몇 번이고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곁에서 묵묵히 부채질을 하는 연홍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으리 불을 더 키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끓고 졸아들어 끈적한 진액이 될 때까지 멈추시면 아니 됩니다. 연홍의 단호한 목소리에 칠성은 다시금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장작을 밀어넣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었다. 썩어가는 생선 부산물을 주워다가 밤새 고아대고 있으니 지나가던 거지들조차 침을 뱉고 도망갈 지경이었다. 그러나 칠성은 연홍을 믿었다. 그녀가 이것은 황금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칠성의 가슴 속에는 의심 대신 알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한양 도성에는 예기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다. 나라에서 무과 우커 시험을 앞당겨 치르겠다고 공포한 것이다. 전국의 한량들과 무인들이 활과 화살을 정비하느라 분주해졌고 덩달아 활을 만드는 장인 공장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활의 탄력을 유지하고 각 재료를 단단히 붙이는 데 필수적인 최상급 접착제 바로 어교 브레풀가 시중에서 동이 나버린 것이다. 지난 여름 장마가 길어 생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탓에 어교의 씨가 말라버렸고 활을 만들지 못한 장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다. 어교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때였다. 운종과 장터 한복판에 멍석을 깐 칠성이 등장했다. 그의 앞에는 밤새 정성 들여 끓이고 말린 투명하고 영롱한 호박색 어교 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교사시오. 쇳불도 단숨에 붙여버릴 천하. 제1의 어교가 왔소. 칠성의 우렁찬 외침이 장터를 갈랐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물건을 살폈다. 그리고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궁중 납품용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가.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서로 먼저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돈주머니를 던져댔다. 칠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엽전 꾸러미를 받아내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다리 밑 움막에서 썩은 내를 풍기며 끓이던 그 역겨운 국물이 진짜 황금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어교뿐만이 아니었다. 연홍의 예지력은 신통방통할 정도였다. 그녀는 외관오관의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인삼과 호랑이 가죽뿐만 아니라 화려한 자개를 박은 나전 칠기를 몹시 탐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칠성에게 버려진 조개 껍데기를 주워 오게 하여 그것을 갈고 닦아 영롱한 자개 조각으로 만들게 했다. 그리고 어교를 팔아 번 돈으로 칠기 장인들에게 헐값에 넘겨받은 하품 샤핀 칠기들을 사들여 그 위에 자개를 입히고 웜칠을 다시 했다. 칠성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손재주와 연홍의 섬세한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나전 칠기는 외관 상인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은자긴즈가 괴짝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보고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다리 밑에 도깨비, 똥을 금으로 만드는 사내라 부르며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칠성과 연홍은 다리 밑 생활을 청산하고 번화한 운종가, 뒷골목에 번듯한 기와집과 창고를 마련했다. 칠성 상단 치싱상퇴 이라는 현판을 내건 날 칠성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아니 부인, 이게 다 부인의 덕이오. 나 같은 무식한 놈이 어찌 이런 호사를 누리겠소. 칠성은 연홍 앞에 무릎을 꿇고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홍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대주다주. 대주께서 저를 믿고 묵묵히 땀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제 머릿속의 생각들은 그저 망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것은 단순한 주종 관계나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로서의 깊은 신뢰와 연민이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칠성상단의 승승장구 소식은 곧장 악덕 거상 만석의 귀에 들어갔다. 기방에서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만석은 자신의 상단 매출이 급감했다는 보고를 받고 술상을 엎어버렸다. 뭐라 그 바보 머슴놈이 거상이 되었다고. 내 돈을 들고 튄 그 기생년과 함께 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칠성이 가져간 돈이 기껏해야 며칠 버티지 못하고 바닥날 것이라 여겼고 연홍 역시 병들어 죽거나 다시 기생짓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보란듯이 제기하여 자신의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다니 자존심 강한 만석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쥐새끼 같은 놈들. 감히 내 발밑에서 기어오르려 해. 만석은 이가 갈렸다. 그는 즉시 신복을 시켜 칠성 상단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복이 가져온 정보를 들은 만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호, 외관과 거래를 뗐다. 그리고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물건으로 이득을 보았다. 만석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칠성 같은 무지렁이가 해낼 수 있는 발상이 아니었다. 분명 그 계집의 머리에서 나온 게야.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라더니 제법 잔머리를 굴릴 줄 아는구나. 만석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그는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연홍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만석은 관아의 이방 리펑을 은밀히 찾았다. 탐관오리의 전형인 이방은 만석이 찔러주는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 챙기며 능글맞게 웃었다. 이번엔 또 누굴 잡아먹으시려고 이리 큰 성의를 보이십니까? 만석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운종가에 새로 생긴 칠성 상단 놈들 말일세. 그놈들이 외관 오랑캐들과 내통하여 금지된 물건을 밀거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구먼.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이방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밀거래라. 그거 참 영모에 준하는 중죄가 아닙니까? 증거야. 뭐 털어서 나오게 만들면 그만이지요. 두 사람의 검은 웃음소리가 밀실을 가득 채웠다. 한편 칠성은 다가올 위기는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오는 대보름 명절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떡과 고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을 잊지 않았다. 부인, 이번에는 넉넉히 준비합시다. 다리미 식구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말이요. 칠성의 넉넉한 인심에 연홍도 기쁘게 동의했다. 그녀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상단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낯선 사내들의 시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석이, 그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연홍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 상단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칠성은 나오라. 외관과 내통하여 국법을 어긴 혐의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곤히 잠들어 있던 상단 식구들이 혼비백산하여 튀어나왔다. 칠성은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와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내통이라니.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소. 칠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부림쳤지만 포졸들은 몽둥이 찜질을 하며 그를 강제로 무릎 꿇렸다. 소란 속의 안채에서 뛰쳐나온 연홍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멈추시오.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것이오. 그녀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포졸 대장은 비웃으며 영장을 들이밀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만석이 부채를 팔랑거리며 유유히 걸어 나왔다. 급쌤, 내가 뭐라 했느냐. 썩은 동아줄을 잡은 놈의 말로는 뻔하다고 하지 않았더냐. 만석은 포박당한 칠성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뺨을 툭툭 쳤다. 어디서 감히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으려 해. 내 놈이 쌓아올린 그 모래성, 오늘부로 내가 접수해주마. 칠성은 분노로 몸을 떨며 만석을 노려보았지만 밧줄에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만석의 시선이 연홍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연홍을 훑어내렸다. 너도 참 질긴 년이다. 제 발로 다시 내 품에 들어오게 생겼으니 이번에는 아주 뼈도 못 추리게 귀여워해주마. 칠성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이놈 그 손 치우지 못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칠성과 연홍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관아로 끌려갔다. 그들의 뒤로 만석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였다. 하지만 끌려가는 연홍의 품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관아의 불빛을 응시했다. 만석 내놈이 팠던 함정에 내놈이 빠지게 될 것이다. 폭풍전야, 운명의 저울추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매우 쳐라. 저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쳐라. 형방싱펑의 서슬퍼런 호통소리가 관아의 마당을 뒤흔들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형틀에 묶인 칠성의 엉덩이 위로 육중한 곤장이 춤을 추듯 떨어져 내렸다. 딱 억칠성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지만 결코 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내뱉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이미 다 터져 선혈이 낭자했고 빗물과 섞인 피가 형틀 아래로 붉은 개울을 이루며 흘러내렸다. 사또는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앉아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만석이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만석은 칠성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워낙 미련하고 독한 놈이라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주리를 틀어서라도 외관 오랑캐와 무슨 미략을 맺었는지 기어이 토설케 해야 합니다. 만석의 간사한 혀놀림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리에게 눈짓을 보냈다. 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감히 천한 신분으로 거상의 흉내를 내며 국법을 어지럽히고 외인들과 작당하여 금지된 물건을 빼돌렸다.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사또의 으름장에도 칠성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고개를 저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버려진 물건을 주워 팔았을 뿐 하늘의 맹세코, 영모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올곧은 눈빛의 순간 사또는 흠칫 놀랐으나 옆에서 이방이 귓속말을 속삭이자 다시금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저 발칙한 놈, 감히 관아에서 거짓을 고하다니.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저놈의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부러뜨려 놓아라. 형리들이 칠성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대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하자 칠성의 입에서 참혹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관아의 정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여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당장 그 형벌을 멈추시오. 흠뻑 젖은 소복을 입은 연홍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포졸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으나 연홍은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뿌리쳤다. 내 놈들에게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억울한 백성이 원통함을 호소하러 왔는데 사또께서는 귀를 막고 계실 참입니까? 그녀의 기세가 어찌나 서슬퍼런지 산전수전다. 겪은 포졸들조차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만석은 연홍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저 미친년이 기어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여봐라. 전년도 당장 포박하여라. 공범이다. 하지만 연홍은 굴하지 않고 칠성에게 달려가 그의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감싸 안았다. 나으리, 정신 차리세요. 칠성은 피범벅이 된 눈을 간신히 뜨고 연홍을 바라보았다. 오지 말라니까. 여긴 위험하오.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칠성의 모습에 연홍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서 대청마루의 사또를 향해 곧게 섰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또, 죄를 지은 자는 저 형틀에 묶인 제 남편이 아닙니다. 진짜 도둑, 진짜 역적은 바로 사또 옆에서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저 만석이란 자입니다. 연홍의 손가락이 만석을 정확히 가리켰다. 만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쳐도 곱게 미칠 것이지. 감히 누구를 모함하는 게냐. 연홍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또 앞에 마루 위로 던졌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만석이 운영하는 상단의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외관에 팔아넘긴 금지 물목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국방을 위해 쓰여야 할 유황과 흑색 화약, 그리고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한 인삼의 밀반출 내역까지, 날짜와 수량 거래한 외인의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나이다. 연홍의 외침에 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 장부는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저 전현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건 조작된 장부입니다. 당장 찢어버리시오. 만석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마루로 뛰어내려가려 했으나 사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풀고 장부를 펼쳤다. 장부 안에는 만석의 수결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거래 내용은 연홍의 말대로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관아의 이방에게 뇌물을 바치고 단속을 피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파랗게 질렸다. 이방 역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목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역모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었다. 만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사또, 그것은 오해입니다. 전현이 훔쳐가서 멋대로 쓴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연홍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만석을 쏘아보았다. 오해요. 그렇다면 그 장부 맨 뒷장에 적힌 만석, 당신이 외인 상인 다나카와 주고받은 밀섬 이슈는 무엇입니까? 조선의 정세를 알려줄 테니 조총 100자루를 달라고 적힌 그 서찰도 제가 쓴 것입니까? 연홍의 말은 결정타였다. 사또는 장부 뒷장에 끼워진 서찰을 확인하고는 격노하여 탁자를 내리쳤다. 네, 이놈 만서가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나라를 팔아먹으려 들어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형리들은 칠성을 묶었던 밧줄을 풀고 도망치려던 만석을 덮쳐 바닥에 꿀렸다. 이방 또한 포졸들에게 팔이 꺾여 포박당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고. 만석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포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형틀에 묶었다. 방금 전까지 칠성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만석이 엎드려지게 된 것이다. 사또는 분노에 차명했다. 저 대역 죄인을 매우 쳐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기 전에 내 손으로 저놈의 뼈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형리들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고 짜악하는 파열음과 함께 만석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칠성이 흘렸던 억울한 피를 씻어내는 진원곡과도 같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처량한 비가 아니라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시원한 정화의 비였다. 연홍은 풀려난 칠성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칠성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연홍을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부인, 해냈구려. 우리가 이겼소. 칠성의 거친 손이 연홍의 뺨에 닿았다. 연홍은 칠성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네, 나으리.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칠성의 가슴을 적셨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주변의 포졸들과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그들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머슴과 천하다. 무시당하던 기생이 탐욕스러운 거악 쥐웍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잠시 후 칠성은 연홍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 문을 나섰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다. 관아마당에는 만석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칠성은 절뚝거리면서도 연홍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관아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칠성 상단의 식구들과 다리 및 거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칠성과 연홍이 무사히 걸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대주님, 만인 만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칠성은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한양 장안에는
칠성 상단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바보가 거상을 잡았다는 통쾌한 무용담은 억눌려 살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옥사에 갇힌 만석은 밤새도록 자신의 탐욕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으나 차가운 돌바닥 외에는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권선징악 휜산청억,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음을 증명해 보인 밤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도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일뿐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더 단단해진 땅 위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후루룩, 쩝쩝, 뜨거운 국물을 넘기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운종가 뒷골목 옛 칠성 상단의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곳은 단순한 상단 성퇴의 앞마당이 아니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배고픈 자, 병든 자,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이 모여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에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가는 한양에서 가장 따뜻한 구율소주 슈소가 되어 있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사골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심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휘저었고 그의 굵은 팔뚝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훈장처럼 남은 흉터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을 법도 한 대주다주의 신분이었지만 칠성은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인 무명옷 차림으로 백성들 틈에 섞여 있었다. 아이고, 대주어른 이렇게 퍼주시면 남는 게 있습니까요? 뼈 빠지게 벌어서 다 우리 같은 거지들 뱃속으로 들어가니 이가 다 빠진 노파가 칠성에게 미안한 듯 혀를 찼다. 칠성은 국자 가득 고기를 떠서 노파의 국그릇에 얹어주며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할멈 걱정도 팔자슈. 내 장사 미천이 본디 다리 밑거지 움막에서 나온 것 아니오. 그러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것이오.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오. 그게 남는 장사요. 그의 호탕한 목소리에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보 칠성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활불화포, 살아있는 부처, 혹은 운종가의 큰 어른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칠성 상단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거상주성이 되어 있었다. 만석이 몰락하고 난 뒤 한양 상권의 질서는 칠성과 연홍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었다. 속임수와 매점매석이 판치던 시장에 신용과 상생상성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칠성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 연홍은 명석한 두뇌로 정확한 시세 예측과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여 상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불어넣는 그들의 독특한 상술은 여전하여 전국의 장인들이 앞다투어 칠성 상단과 거래를 트고 싶어 했다. 칠성이 걷는 길은 곧 돈길이 되었고 연홍이 붓을 드는 곳에는 재물이 쌓였다. 그러나 그들의 곳간 문은 닫힐 줄을 몰랐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채로 향했다. 과거 만석의 모략으로 관아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이었다. 비가 오거나 날이 묻히면 뼈마디가 시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칠성은 이 불편한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지켜낸 사랑과 신념의 증거였다. 마루에 걸터앉아 뻐근한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때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연홍이 다가왔다. 세월은 그녀의 눈가에 옅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기품과 우아함은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다. 연홍은 말없이 칠성의 옆에 앉아 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따뜻한 약손으로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바람이 차서 많이 아리셨지요. 연홍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칠성은 그녀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프기는커녕 부인의 손길이 닿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려. 내 이 다리 덕분에 호강을 누리니 오히려 만석 그놈에게 고마워해야 할 판이요. 칠성의 농담에 연홍이 피식 웃으며 그의 손등을 찰싹 때렸다. 어찌 그런 끔찍한 농담을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것을. 연홍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만석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던 중 화병으로 객사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었다. 탐욕의 끝은 허망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물었어도
흉터는 남아 두 사람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그날 밤 기방마당에서 내가 전 재산을 뿌리던 날 말이오. 칠성이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연홍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평생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눈부신 구원을 받은 날인 것을요. 그때 나으리는 정말 천하의 멍청이 같으셨습니다. 연홍의 말에 칠성이 껄껄 웃었다. 그랬지. 내 딴에는 영웅 호걸 흉내를 낸다고 냈는데 남들 눈에는 돈 버리고 매까지 버는 미친놈으로 보였을 게야. 하지만 연홍이 고개를 들어 칠성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바보 같은 결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차가운 땅 속에 묻혔을 것이고 나으리는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며 멸시받고 사셨겠지요. 나으리가 버리신 것은 돈이 아니라 비굴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신 것은 기생 연홍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연홍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자신을 믿고 묵묵히 따라와준 이 우직한 사내에게 형용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글 한 줄 읽지 못하던 까막눈 머슴이 이제는 사람을 품고 세상을 경영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5살 된 사내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칠성과 연홍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 복동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아이는 아장아장 걸어와 칠성의 품에 파고들었다. 칠성은 아이를 번쩍 안아 무릎에 앉히고는 거친 수염으로 아이의 볼을 비볐다. 우리 복동이 깼느냐? 달림이 너무 밝아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달 구경하고 있었지. 복동은 칠성의 수염이 따가운 듯 툴루루 웃으며 물었다. 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훈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팔아 외양간을 불태우고 그 재로 밭을 일구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바보였어요. 칠성과 연홍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칠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버지는 바보였단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할 때 가진 것을 몽땅 털어버렸으니 바보 중에 상바보였지.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그 돈이면 맛있는 엿을 산더미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밤하늘을 가리켰다. 복동아, 저 달을 보거라. 달은 차오르면 반드시 기우는 법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란다. 움켜쥐려고만 하면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그 빈손에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는 법이지. 아버지는 돈을 잃었지만 네 어머니를 얻었고 너를 얻었고 우리 상단 식구들을 얻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연홍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복동아, 명심하거라. 머리로 하는 계산은 틀릴 때가 많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단다. 네, 아버지의 그 어리석음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큰 지혜였음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부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온함을 느끼며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마당의 구휼 솥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청아한 소리를 내었다. 칠성은 잠든 아이를 안고 연홍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10년 전 피비린내 나는 기방마당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구한 운명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평온과 행복으로 완성되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주저없이 그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비록 세상은 그를 비웃을지라도 그 선택으로 인해 피어난 이 아름다운 삶의 꽃밭을 보라고. 부인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으리 저야말로 제 삶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 한양의 거상칠성 대주와 그의 현명한 아내 연홍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로 그리고 후대의 마음속으로 영원히 흘러갔다. 착한 바보가 승리하고 진심이 탐욕을 이기는 세상.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들이 땀과 눈물로 증명해낸 아름다운 현실이었다.